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협약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 총괄실 이재용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협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협약 설명회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협약 설명회는 202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선정 과제 대상, 협약 절차와 사업관리 방안, 그리고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등 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튜브 채팅방을 이용하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은 채팅방에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에 있으며 공통된 주요 질의사항의 경우 발표가 끝난 후 Q&A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 주실 때는 소속 기관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홍수경 에너지기술과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오늘 협약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근본에 처음으로 정부 R&D에 선정이 돼서 협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 R&D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R&D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 인력들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정부 R&D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협약은 말 그대로 정부 R&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과 지표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에 개발할지, 그리고 어떠한 인력들이 참여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협약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이것이 정부 R&D의 성패를 가늠짓는 첫걸음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질문을 해서 이게 대충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주관기관에 대해서 연말에 좀 포상을 할까 이런 전향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비용이 이게 처리가 되는 비용인지, 그리고 이게 성과 지표에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예기병의 담당 PM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마지막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부 R&D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해서 일을 수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느끼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R&D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부 조금 마이너하게 변경되는 거는 또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쪼록 정부 R&D에 선정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협약 설명회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권여선 책임의 사업관리 방법 및 규정 설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에서 기술개발 규정 및 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여선입니다. 저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에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보고 및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과 우수성과 창출 기업 및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참고하셔야 하는 법과 규정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규정 및 서식 메뉴에 들어가셔서 법이나 규정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있어서 규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던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기준, 관련 서식과 다양한 Q&A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실 때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입니다.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 어떤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지, 통보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어떤 사항들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담당 PM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운영요령 별표에서는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불인정 및 회수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관리 절차인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와 보고서별 제출 시기, 평가 등급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장비 도입을 위한 심의, 구매, 등록 절차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제 평가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관리를 하는 목적은 수행 과정과 결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진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점검 등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연차 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양식으로 진도 점검 시기에 담당 PM이 안내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도 점검은 면담 조사, 현장 실태 조사, 서면 검토 또는 연구 발표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 보고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연차 평가는 폐지되었지만 연구개발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차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제출 시기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 종료일 30일 전까지이며 전문기관은 서면검토, 평가단을 활용한 면담조사, 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평가는 단계 종료 시점에 진행이 되는데요. 단계 목표 달성 여부와 다음 단계 연구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계속, 중단, 조기 종료 중 한 가지로 판정을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단계 보고서,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 보안 관리 진단표가 있으며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와 평가단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당초 계획 대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 4가지 등급 중 한 가지로 판정을 합니다. 최종 보고서, 자체 보안 관리 진단표, 공인 시험 성적서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면담 조사나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되며 평가단의 평가 또한 진행이 됩니다. 특별평가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 도중 기업의 경영 악화, 연구개발 수행 지연,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과제의 변경이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특별평가 대상 과제는 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 집행이 중지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태 조사와 평가단 평가를 거쳐 계속 중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약의 변경이고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협약의 변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의 변경 중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 요청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므로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의 변경 중 통보사항은 변경하시고자 할 때 바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 즉시 아이리스에 입력하시면 통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을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고요. 통보사항은 시스템에 입력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협약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모두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전문기관이 검토를 진행하고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연구 지연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되도록 계획하셨던 기간 안에 연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연구개발비 관련 승인사항입니다. 기업에서 계상한 현금 인건비 변경이나 연구수당 변경, 간접비 증액,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와 관련된 변경,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변경이 있습니다. 한 항목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감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획되었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증액이 다른 항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구개발과제 내용 변경이나 수행에 무리가 없음이 설명이 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거절되면 협약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협약의 변경사항은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려면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이때 현물과 연구수당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연구비 2월은 연구수행 지연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연구개발 내용을 수행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연구비 과다 계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 삭감이 수반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설치와 관련된 승인사항도 있습니다.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연구실 운영비 변경도 승인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소모성 비용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변경,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신청 예산은 모두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되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시고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협약의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사항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기관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토 결과 그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연구개발 내용의 변경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 PM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연구개발비 변경 또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2월은 수행 지연, 연구비 과다 계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약 변경 통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로, 즉 아이리스에 입력하시는 것만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는 경미한 협약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연구개발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의 변경,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변경, 인건비 계상률 변경이 이에 해당됩니다. 변경이 생기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이나 연구개발 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개발비 사용의 변경도 통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통보사항은 발생 즉시 아이리스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 산업부 R&D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과제가 중단되거나 최종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단계 연구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차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해당 단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수행 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하시고 나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주시고요. 연구비 집행도 지연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은 차년도 계속비로 편성이 가능하며 승인사항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에는 연구비 집행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지요. 연구비 집행 부진은 연구수행 지연, 목표 미달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연차별 연구개발 기간 내에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정대로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연구 책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특례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R&D 자율성 트랙이라는 제도인데요. 근거 규정은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해서 최근 5년 동안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았거나 성과 활용 조사에서 우수 결과를 받았던 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하거나 이 연구 책임자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책임자를 맡게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심의 시에는 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시면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 신규 채용과 관계없이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 시설을 구매하실 때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셔도 되고요. 연구개발비 자체 정상도 가능합니다. 아이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는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관련 규정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하시다 보면 규정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규정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그 채팅창에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도 가장 지금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디지털전략실 나정욱 전임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협약 체결 방법 및 RCMS 사용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나정욱 전임 연구원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2024년 제1차 신규과제 공고에 대해 아이리스를 통한 협약 체결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협약 전 준비사항, 두 번째, 아이리스 협약 절차 안내, 세 번째, 아이리스 유의사항, 네 번째, 추가 안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약 전 준비사항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용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아이리스는 전자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서류를 통해서 협약을 진행하셨던 것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협약을 진행하시게 되고, 이러한 전자협약을 진행하실 때는 기업용, 그 중에서도 범용인증서가 필수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범용인증서를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입니다. 연구자분들께서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을 받으시기 위해선 두 가지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두 번째, 연구자 전환입니다. 대상이 되는 연구자분들은 과제에 참여하시는 책임자, 참여연구원은 물론 기관의 대표자, 실무자도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리스에는 기관 담당자라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전부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iris.go.kr,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접속하셔서 첫 번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는 두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최초 접속하셨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화면을 지나시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화면 진행하시는데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관련한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아이리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개인정보 연구윤리 동의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연구윤리 동의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연구원분께서 아이리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과제가 여러 개이실 수 있는데요. 각 과제별로 전부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 아이리스에서 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아래 작은 화면에 개인정보 연구윤리 동의 메뉴에 있는 버튼 하나를 제가 표기해 두었는데요. 일괄 동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서 다시 과제에 대해서 일괄 동의가 가능하시니까 이 일괄 동의 기능 이용해서 미리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약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리스를 통한 협약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R&D 업무 포털이라는 데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iris.go.kr 접속하시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두 번째 화면과 같이 연구자분의 성함과 국가연구자 번호가 표기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측에 있는 퀵 링크 중 R&D 업무 포털을 누르시면 아이리스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 중 R&D 업무 포털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리스를 통한 과제의 진행은 전부 R&D 업무 포털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편리하니까요. 항상 R&D 업무 포털 접속하시는 방법 유념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제 수행, 협약 절차 안내 메뉴에 접속하셔서 안내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번 단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전부 R&D 업무 포털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D 업무 포털 내에 있는 과제 수행 메뉴 하단에 협약 절차 안내 메뉴를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순서와 동일하고요. 협약 절차 안내 메뉴 들어가시면 협약 전 준비 사항부터 협약 체결까지 아이리스 측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 들어가셔서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메뉴를 접속하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메뉴는 과제 수행 하단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메뉴에 들어가셔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먼저 검색 조건을 설정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설정하신 조건 값에 알맞게 과제가 표기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각 기관별의 책임자들께서만 이 과제가 조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들께서 접속하셔서 과제를 서치하시고요. 처음에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과제 누르시고 계획서 작성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 버튼을 누르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게 되겠습니다. 아마 과제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접수 당시에 접하셨던 메뉴와 매우 유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계획서 작성, 접수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 설명드릴 내용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메뉴에서 기존 접수하셨던 연구개발계획서가 그대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제 평가서부터 조정까지 진행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이 바뀌셨을 텐데 해당 내용들을 수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표기해드린 버튼과 같이 협약 전 변경 신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이리스는 연구개발계획서, 다시 말해서 접수 때의 연구개발계획서에서 협약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변경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 수정을 이 협약 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하실 때는 계획서 작성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승인성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협약 변경 올리실 때처럼 PM님과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전 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협약 전 변경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변경 신청 탭부터 최종 확인 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화면 관련해서는 저희 발표 자료도 따로 배포해 드리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 첫 페이지에서 변경 전에 어떤 내용에서 변경 후에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자 하시는지, 그 다음에 사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관련한 증빙 자료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탭들로 들어가시게 되겠는데요. 기본 정보부터 성과 지표, 본 화면 기준으로는 해당 탭들이 되겠죠. 그래서 탭들에 접속을 하시면 항상 우측 상단에 변경 항목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탭에 접속한다고 해서 내용들을 바로 수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 항목, 내가 어떤 변경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시스템에 미리 알림을 넣어주셔야지 해당 항목이 수정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니까요. 변경 항목 선택에서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변경 항목 선택을 하셔서 수정하신 후에는 기존의 내용에서 바꾸신 내용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작성되셨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변경 전후 정보 조회, 빨갛게 표시해드린 버튼 누르셔서 전후의 정보 조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까지 다 마무리되셨을 경우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협약 전 변경 신청, 관련한 상세 절차 또한 아이리스에서 기능 설명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니 해당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더욱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3단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 전 변경 신청이 전부 끝나셔서 올바른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또 끝나셨다. 그런 경우에는 보이는 바와 같이 기관 담당자 계획서 제출 승인 상태로 보여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PM님께서
검토를 하시는 단계로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M님이 검토하시는 어떤 결과값에 따라서 검토 반려 또는 검토 완료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검토 완료이기 때문에 검토 완료가 다 되셨다면 협약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약을 하시는 법은 그 과제 수행에 똑같이 협약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 신청 메뉴에 가셔서 똑같이 검색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앞선 메뉴에 검토 완료 상태인 과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과제에는 대부분 여러 기관이 참여하시죠. 주간연구개발기관부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으실 텐데 이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께서는 각 본인들의 속하신 기관의 행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세 버튼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상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선 검토가 끝난 내용들, 협약을 위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고,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협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협약의 순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그 다음 주간연구개발기관, 마지막 저희 전문기관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리스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유의사항입니다. 기관 대표자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협약서 상에 각 기관의 대표자가 표기되게 되겠고요. 이 대표자의 경우 아이리스가 사업자 등록증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표기해 드리는 것이 아닌 아이리스 내에 기관 담당자라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 기관별로 기관 담당자, 그 중에서도 기관 총괄 담당자 역할을 맡으신 분께서 대표자로 입력해두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대표자께서 협약서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대표자가 입력되어 있으신지 꼭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수정사항이 필요하실 때는 R&D 고객센터 하단에 기관 담당자 정보 들어가셔서 행 추가하시고 네, 조직 내에 있는 대표자분을 검색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대표자께서도 아이리스 내에서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까지 이루어져야 하니까 조회가 안 된다면은 그런 점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아이리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예외 설정입니다. 접수 시점부터 해서 많은 기관들께서 아이리스란 시스템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가장 큰 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혁신법에서 정의된 기관 유형별 비율이 아닌 각종 예외 조건을 통해서 다른 비율을 적용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기관 탭 내에 각 기관별, 더 나아가 연차별, 규정 적용 예외 사유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공되니까요. 이 항목들을 클릭하셔서 기관별, 연차별로 예외 사유를 설정해 두시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기입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어지시게 되실 겁니다.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앞서 매뉴얼을 보시라고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매뉴얼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리스 최초 접속하셔서 표기된 온라인 매뉴얼 메뉴에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메뉴별로 우측 상단에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도움말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해당 팝업 창에서 아이리스에서 기재한 유튜브 설명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문서 버튼도 존재하니까요. 이 문서 버튼에서 매뉴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리스에 관련한 내용은 아이리스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이리스 사용문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PM께서는 권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콜센터와 사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아이리스 콜센터의 경우 1877-2041번, 아이리스 사용문의 게시판은 홈페이지 내 알림 고객 하단에 사용문의 내에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채팅을 통해서 질의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해당 내용들 지금 담당자를 좀 지정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좀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김영효 선임의 사업화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의 김영효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약 10분 동안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한 사업화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애기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 실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사문구 등 성과 홍보 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성과별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정의는 특허, 논문, 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를 의미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한 연구성과의 검증과 분류, 가공 등을 통해 연구자 및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연구성과의 관리 유통체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기관과 전담기관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합니다.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성과는 표준,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생명 정보, 소프트웨어, 신품종의 정보가 있으며 기탁의 대상이 되는 성과는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의 실물이 해당됩니다. 연구성과관리 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등록 기탁된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성과관리 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논문과 보고서, 원문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허의 경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의 경우는 성문 표준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 실적과 관련된 성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소프트웨어 표준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 실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 실적은 저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성과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를 관리하게 된 배경은 국가 R&D 사업의 보유규칙 성과를 지향하고 시장의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성과 지표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21년 예정처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R&D 성과물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에 따르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사업 구조 조정과 차년도 예산 배분 조정에 연계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애기평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R&D를 통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특허, 소프트웨어, 표준 인증으로 구성된 사업화 연계 성과 창출 실적 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표준과 인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성과 등록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은 크게 국제표준과 국내 표준으로 나뉘고, 국제표준의 경우는 또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적 표준의 경우는 국제표준화기구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같이 공적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이고, 사실상 표준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사용자 단체에서 제정되는 표준이 됩니다.
국제표준의 경우는 신규 제한 채택, 승인된 국제표준안, 발간표준, 승인된 국제표준안 수정 제한 등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표준을 살펴보면 KS로 대표되는 국가표준과 SPS, TTS로 대표되는 단체 표준으로 나뉩니다. 국내 표준의 경우에는 최종 발간된, 제정되거나 개정된 표준을 모두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성과 범위를 살펴보면 사업화 연계 성과 창출 실적에 한하여 법적 임의 인정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임의 인증이란 인증의 근거가 법령에 있으나 인증을 받을지 여부는 기업이 결정하는 인증으로 인증 획득 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법적 임의 인증으로는 KS 인증, 녹색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도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화 연계 성과 창출 실적을 저희 애기평에서는 2024년도 신규 과제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3억 원당 한 건 이상을 설정하도록 안내드렸고 아마 담당 PM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설명 들으셨을 것입니다. 연차별 목표 설정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다음 표를 참고하셔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반 구축, 인력 양성, 정책 연구와 같이 R&D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는 목표 의무 설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고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실적 등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적을 등록하실 때는 아이리스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되며 아이리스 메뉴 중 통합 업무 포털, 과제 수행, 성과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실적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허와 같은 경우는 키프리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등록하셨던 특허를 검색하시고 관련 정보를 끌어와서 손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셨던 정보를 크로스 버튼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검색하셔서 손쉽게 성과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은 앞서 설명드린 특허와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계된 시스템이 있지는 않습니다. 창출하신 표준의 표준 번호, 표준명, 표준 제한 기술 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셔서 등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지는 않습니다. 창출하신 인증 성과에 인증 기술명, 인증 분야, 인증 번호, 인증 획득 일자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문구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허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등록하실 때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나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성과를 입력하실 때는 대부분 사사문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논문, 국문 표기와 논문 영문 표기 그리고 언론 보도 예시 등을 참고하셔서 꼭 성과로 인정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네 번째 발표 순서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총괄실 신영인 변호사님의 부정행위 발생 사례, 제재처분 사례 공유 및 연구수행 유의사항 안내 발표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총괄실 신영인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부정행위와 제재처분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 계획대로 과제가 잘 추진될 것으로 협약 당시 예상하였던과는 달리 연구개발 과정에서 또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경우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 등 제재 사유에 해당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처분 없이 연구 과제를 원활히 종료하기 위해서는 제재 처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 R&D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부 부처별로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시행으로 국가 R&D 사업의 타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게 되면서 관리 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 처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재 범위는 달라지는데 참여 제한은 최대 10년까지, 제재 부과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등 제재 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는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입니다. 결과만 불량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극히 불량하여야 하므로 연구개발 기관은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불량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면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호는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된 경우입니다. 3호는 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인데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을 위반한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행위, 보안 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유출한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행위, 기타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5호와 6호는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정산 회수금을 미납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 처분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자에게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연구 부정행위 등의 규칙 사유가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하여 제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제재 대상자에게는 참여 제한, 제재 부과금, 환수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은 제재 사유의 규칙이 있는 대상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참여 제한 처분은 받은 이후의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계속 과제의 참여도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제재 부과금 처분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되기도 하고 병과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수금 처분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즉 유용이 발생한 경우 협약 주체인 해당 연구개발 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 처분을 강화하였는데요. 참여 제한의 경우 과거 신규 과제 참여만을 제한한 것을 넘어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 부과금은 과거 연구비 유용의 경우에만 부과하였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 불량, 중단, 포기 등 모든 제재 사유에 부과될 수 있고 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제재 근거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연구 수행에 임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재 처분의 절차도 과제 평가 절차와 제재 처분 절차가 분리하여 운영됩니다. 제재 처분의 경우 전담 기관인 애기평에서 산업부를 대행하여 제재 처분 평가단을 개최하고 사전 통지 후 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재검토는 산업부에 신청하거나 과기부 산하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기관을 제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재 사유별 처분의 수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불량한 경우,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중단, 연구 수행 포기의 경우 참여 제한 2년, 제재 부과금은 기관에게는 정부 연구개발비 전액, 개인에게는 정부 연구개발비 전액이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 위반은 유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기술료와 회수금 미납의 경우 참여 제한 처분만 이루어지는데 미납한 금원의 납부 시까지 참여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납부하면 참여 제한은 해제됩니다. 여기까지 제재 처분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제 제재 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제재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특정 기관 및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사는 정부 연구비 총 10억 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하여 과정을 성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가 방법이나 실증 목표를 협약 변경 등 전담 기관과 협의 없이 이미 변경하는 등 행위가 과제를 평가한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과정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재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총괄 연구 책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사안에 따라 연구 책임자 개인에게도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구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연구개발 과제 중단과 포기 사례입니다. B 회사는 연구 과제 수행 중 경영 환경 변화로 연구 수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제가 중단되었습니다. B사는 포기 전까지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원받은 정부 연구비 전액의 반납 의사를 밝히며 제재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은 과제 수행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B회사는 연구비 전액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정부 지원금 전액 반납에 따른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는 감경 요소로만 고려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C회사는 연구과제 수행 중 경영자금이 부족하자 대표의 지시로 연구 책임자 강길동이 허위 용역 발주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대표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표자가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연구 책임자에게도 대표자와 동일한 제재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협약서상 연구 책임자의 연구개발비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 책임자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규모 연구개발기관에서 대표의 지시에 의해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실제 제재 처분이 부과되면 이를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으므로 연구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 공익신고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정 부패 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애기평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 시 신고자에 대한 처분 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저희 발표 영상은 저희 캡탭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녹화본을 게시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발표 자료로 나오는 PPT 슬라이드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이제 태성회계법인 박성혜 회계사님의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및 정산 절차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박성회계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과 정산 절차를 설명드리기 발표를 맡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연구개발비의 개념은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자주 문의를 하시는 내용과 또 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게 되시는데요. 다만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자세히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또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혁신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연구개발비 정산 프로세스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예산을 협약하고 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과제를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개발 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동안에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집행하신 집행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를 상시점검이라고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모두 집행을 하시고 과제가 종료되면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사용실적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회계법인에서는 연구개발 기간 전체 동안 집행된 전 집행건에 대해서 정밀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저희가 상시점검 의견으로 달아드릴 때 정상으로 되었던 집행건들도 실제로 정밀 정산 결과 과정을 통해서 불인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관에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불인정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용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한 대로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때는 연구개발 기간 내에 발생한 원인 행위에 한해서 연구개발 기간 발생 내에 기간 안에 집행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실 때 연구개발비 카드나 또 계좌이체로 집행을 하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카드에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카드라던가 개인카드 그리고 현금으로 집행하신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리기관에서는 환급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 여부에 불문하고 환급이 가능한 관세나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류 등 유용성 경비도 당연히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고요. 특히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실 때는 내부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기간 내부 또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간 간에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계열사 또는 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이제 연구개발비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연구개발비는 비목, 항목, 사용 용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목을 살펴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데요.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중에 개발 과제에서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직접비라고 하고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맞지만 개별 연구 과제에서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고 합니다.
비목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사용 용도는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접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건비는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그리고 비영리 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인건비 계상률인데요. 인건비 계상률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좀 간략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참여 인력의 연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해당 연구 개발 과제에서 참여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을 하시고 실제로 인건비 집행을 하실 때 참여 연구자의 세정급여와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해당 인건비 계상률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시게 되는데요. 특히나 산자부 과제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는 반드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이 최소 10% 이상으로 유지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부족 비율에 대해서 인건비를 회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관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제뿐 아니라 타 과제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인건비 계상률을 합산하셔서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130% 이하, 그리고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그리고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월별로 100%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비율만큼 인건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률 관리에 유의를 다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인데요. 특히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각 부처별로 좀 상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 참여 인원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적인 사항에만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계상을 하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물로 계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협약을 하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이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셔서 불인정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 과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물도 반드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담하지 않은 잔액은 현금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구비를 집행하실 때 현물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집행하실 때 협약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전문기관의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참여 연구자가 변경되거나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되는 등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시면 되고요. 연구 책임자가 변경된다던가 영리기관의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연구기관의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실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직접비 항목으로 연구시설 장비비를 살펴보겠는데요. 연구시설 장비비를 집행하실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를 연구 장비비로 집행을 해도 되나요? 어떤 게 연구 장비비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시험이나 분석, 계측 등을 통해서 이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나 장비를 연구 장비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나 전자현미경 질량 분석기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범용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PC나 노트북, 태블릿, 복사기 등의 장비들은 연구 시설 장비비로는 집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범용성 장비는 전혀 구입을 못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를 집행하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 그리고 검수까지 모두 완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3천만 원 있는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는 되었는데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시면 반드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풍선에 있는 것처럼 또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구매하신 후에 ITV에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연구 재료비는 실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연구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포함해서 연구 재료비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재료비는 연구 개발 과제 종료일까지 구입과 검수를 완료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연구 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를 구입하실 때 증빙 자료 중에 연구 개발 기관에서 많이들 누락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거래 명세서나 전자세금공책 계산서 같은 지출 증빙은 잘 올려주세요. 그런데 연구 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서 작성된 구매 의뢰서를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입고가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조서도 누락하지 말고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비를 살펴보겠는데요. 연구활동비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좀 주요한 내용 위주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살펴보면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사용하실 때는 직접비 협약 금액의 40% 이내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실 때는 참여 연구자와 동일한 연구 개발 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 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를 사용하신다 하면 반드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박스에 있는 회의비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회의비를 집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단일 연구개발 기관 소속의 참여자들로만 구성된 회의에서는 절대로 회의비를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기관 소속자가 참여한 회의에 한해서만 회의비를 집행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나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는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 박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살펴보겠는데요.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연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라던가 MS 오피스, 한글과 같은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아까 연구시설 장비비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과 검수를 완료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중에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연구시설 장비비와 또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범용성 기기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연구시설 장비비나 또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범용성 기기나 범용성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구실 냉난방과 또 연구실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나 비품을 구입하실 때는 이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범용성 기기나 또 비품을 구입하실 때는 그냥 구입하고 싶다고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용품은 소모성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필기류, 문구류 등의 소모성 사무용품만을 말하는데요. 종종 불인정이 발생하는 사례는 기관의 공통성 비용인 어떤 탕비실 물품을 구입하신다던가 굉장히 개인적인 용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인정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들이 구입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연구수당은 참여 연구자 그리고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건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개념이고요. 또 연구 지원 인력이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실 때 먼저 유의하실 점은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각 참여연구원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감액하거나 또는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과제가 모두 종료되고 나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도 연구수당을 지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지급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해당 연차 마지막 월에 인건비가 지급된 이후에 해당 연차에 연구수당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은 지급할 때 그 지급 한도를 좀 다른 항목보다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수정인건비 사용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산자부 과제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개인별로 집행된 인건비 총액이 있으실 건데 그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는 연구수당은 지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가 2인 이상이라면 한 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의 초과하는 연구수당을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접비 사용 비율에 20%포인트를 초과하는 연구수당은 지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도 관련해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100% 모두 지급하고 싶다 하시면 최소한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자부 과제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실 때는 예외적으로 자계자 이체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일괄 흡수한 이후에는 반드시 3주 이내에 참여 연구자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하시고 해당 증명 자료를 입증 자료를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맞으나 개별 과제에서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접비는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약간 상이한데요.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리 기관은 수정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직접비 사용 비율이 만약에 50%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회수 불인정 처리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간접비에서는 좀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력 지원비를 보면 인력 지원비는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로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시고요. 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 지원 전문가 1인에 한해서 인건비를 인력 지원비로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연구 지원 전문가는 영리 기관의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리기관에서 이렇게 연구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박스에 있는 사업과 활용 지원비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영리기관에서 좀 종종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연구 과제를 홍보하고 또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전시회에 참여해서 참가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비용을 직접비 연구 활동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홍보성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은 절대 직접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간접비의 성과 활용 지원비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연구개발비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집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념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라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좀 쉽고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또 R&D 헬프데스크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질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또 챗봇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순서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해드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늦더라도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연구자 윤리 인식 제고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자 윤리인식 제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부탁받은 김은혜인데요. 제가 소제목을 연구부정행위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정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의 특임교수로 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라고 하는데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알고 있는 위원회이실 것 같고요. 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가과학기술력개발원의 개건교수로도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부탁받은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윤리,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됐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통은 관련된 용어 정의가 있지만 연구윤리는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말 셈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실제로 연구윤리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연구는 계획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를 쓰겠죠.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제안하고 이게 선정이 되면 물론 개인 연구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정하고 상관없겠지만요. 그럼 연구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연구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시면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시거나 발표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이 전체 연구 과정에서 잘 지켜져야 될 윤리가 바로 연구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미국 NIH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1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레스닉이라는 학자가 중심이 돼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18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 수 있게 좀 바꿔봤습니다. 키워드를 대각선으로 읽으시면 이런 거 다 나는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내용들만 조금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지만 일단 솔직해야 되죠.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그 결과를 사람들이 고스란히 믿게 되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구 진실성, 온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인테그리티라고도 요새는 그러는데요. 소위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일로 진실성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결국 우리가 연구를 하면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누구도 똑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책임 있게 출판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명예도 올라가지만 학문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발전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왜 하시는가를 물어보면 저도 학술 논문 쓰고 연구 보고서 작성하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개인의 영달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실천을 어떻게 보면 강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법성이라는 건 법을 지키는 걸 말하긴 하는데요. 단지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기관과 아니면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잘 지키는 것을 합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을 것 같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시는 세금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비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시든 누가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예산, 나라의 세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하고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게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은 맞지만 아예 없었던 내용이 생긴 건 아니고요. 여러 법들이 흩어져 있던 걸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준들을 법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처분, 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보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연구율이 준수하세요. 진실하고 투명하게 잘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행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베테랑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자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시라. 즉 기준을 제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를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이 기준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것도 있고 사람이나 동물,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죠. 연구실 문화도 중요한데 특히 여기에서는 연구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관리체계 그리고 학문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지되는 연구 부정행위, 연구 진실성하고 아까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 연구자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조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특징인데 가장 상위법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대통령령에 두는데요. 시행령에 가면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위조하고 변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그래프입니다. 저는 소위 문과생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위조는 없는데 만든 거, 그리고 변조는 이렇게 손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보면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술진흥법에 근거해서 교육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도 위조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문 분야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위조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켜야 될 연구윤리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그리고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일, 허위로 삽입하는 일 이런 것들은 위조니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조입니다. 조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변형,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수행 내용과 결과를 왜곡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임의로 변형, 삭제하거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한다는 의미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자료에서도 이 예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한다든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들 등을 여기에서 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 부분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사례를 다른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구부정행위 위조와 변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절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도 있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이걸 방해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무서운 행위는 아마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인데요. 이거야말로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동료들이, 나의 선후배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은 나도 안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각종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리트랙션 와치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퍼피어라는 사이트인데 퍼블리시된 이후에 피어 리뷰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면 보고서를 평가하는 사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 그럼 학술지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고 올리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가 된 이후에 이상한데 이러면 이런 공개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받고 있고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사이트에 내가 노출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다음은 학문교류의 윤리입니다. 실제로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일반인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학술 행사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학술 논문을 통해 발표하는 일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가짜, 깡통 이런 수식어가 붙는 학술대회 문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마치 여행사 홈페이지처럼 그리고 학문교류를 하려면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서 많은 학문 분야에서 오는 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최근에는 계속 정부 부처하고 관련된 기관들에서 조심하시라고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 2022년에 조사한 자료지만 이런 부실 학술지, 학술대회 알고 계십니까에 한 70%는 너무 다행히도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요. 실제로 예방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신하셨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사람들이 왜 갈까 했더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연구자가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그리고 연구 업적 평가를 너무 세게 해서 업적에 대한 달성 요구 때문에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실 학술대회, 부실 학회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전문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가서 활동을 하시든 게재를 하시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제한림원연합회라는 곳에서 부실 학술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위험한지를 좀 위험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사기를 치는 곳, 그리고 연구자를 기만하는 곳, 학계에서 정말 통용되기 어려운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품질이 좀 낮은 곳, 그리고 좀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품질이 낮은 곳, 그리고 여긴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학술지, 학술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이 부족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알면서도 실적 올리려고 묵인하는 인식한 기여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악용하는 분들은 가짜 학자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나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어떤 데 발표하시는지, 어떤 저널에 학술 논문을 실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대학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 사서하고 상의하시거나 아니면 임팩트 팩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하고 관련해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정보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기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관심 있으신 연구 부정행위, 연구 진실성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연구윤리 교육 포털 사이트가 최근에 오픈이 됐습니다. 가시면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안내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주처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잘 달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드린 자료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지켜야 될 사항 잘 지켜서 연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발표 자료와 이 영상은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에 있고요. 영상은 저희 채널에 녹화본을 게시할 예정에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순서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월 책임연구원님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 샌드박스실에 있는 조월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제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도 상담에 대한 문의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드박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샌드박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사각형 형태의 일정 공간 안에 놀이터 안에서 이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그 기간이나 아니면 규모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모래 놀이터처럼 틀 안에서 그런 규제를 면제나 유예시켜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체계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신속 확인이나 뭐 실증 특례 임시허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총 8개의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제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의 3종 세트가 있고요. 신속 확인, 규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그리고 임시허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등이 있는지를 부처로부터 일괄 확인해서 응답을 받는 제도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2개 제도 같은 경우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저희가 실증 특례라고 흔히 부르는데 실증 특례하고 임시허가 이 2가지 종류로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특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서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규제 특례하고 임시허가 중에 하나를 신청하셔서 심의를 받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고요. 이 2가지의 차이를 먼저 보셨을 때는 여기 중간에 보이시면은 이제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것과 안전성의 검증이 완료된 거 이렇게 2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얻을 때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진행을 하고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3가지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되어 있고요. 일단은 신속 확인, 도식도의 이제 왼쪽 끝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속 확인이라고 해서 먼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신속 확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속 확인으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나 보완이 필요하고 법에서 일단은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증 특례로 진행을 하고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임시허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법에서 모호하거나 아니면 법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법에서 금지를 했거나 아니면 법이 모호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법이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할 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심의를 통해서 승인이 나면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실증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은 플러스 2 형태까지 해서 최대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허가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2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규제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시허가는 좀 더 지속이 되는 형태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무조건 이제 규제를 다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제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업에서 이거를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애로라든지 아니면은 인허가를 받는데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길다. 이런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제도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실증을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법 때문에 못하는 거를 사업을 먼저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예로 들었던 이제 힘든 적용이 맞지 않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형태, 뭐 여기 보이시는 국민신문고라든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종 세트 중에 이제 규제 신속 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전 부처에 저희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 회신을 받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제도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신속하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제도다 보니까 전부처에 뿌리는데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분야에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뭔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 저쪽에도 규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30일 이내에 빠르게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전체 전 부처에다가 이제 확인 요청을 뿌리고요. 그걸 받아다가 이제 신청인에게 다시 통보를 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규제가 없는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우선은 빠르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여기 보이시는 그 sandbox.kiat.or.kr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서와 해당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추가 증빙들이 붙는데 우선은 신속 확인은 뒤에서 설명드린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자료를 제출을 통해서 규제부처에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 특례가 되겠고요. 실증 특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처음에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성 등의 시험 검증을 목적으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 건데 제한된 구역이나 기간이나 규모를 정해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2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년이란 시간 안에
뭐 기간이라는 게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역이나 규모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몇 개 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뭐 200대 규모 안에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규모를 정하시고 실증 특례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절차에 따라서 기존의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만 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심의를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안건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안건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심의 의결을 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제 신청기업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정도의 확인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더 빨리 협의가 될 수도 있고 규제부처와 논의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불수용이라든지 반대에 부딪혀서 협의하는 게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 자료 보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심의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간까지는 뭐 그래도 한 3개월 내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으실 거라서, 이 전체 일정은 일단은 신청서를 제대로 써오고 문제가 없을 때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가 진행되는 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규제부처나 이 실증특례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수용으로 진행이 돼서 부결이 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신청이 된다고 반드시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 동일하게 이제 신청을 가능하시고요. 접수는 마찬가지로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는 전에 보셨던 이제 계획서하고 설명 자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자료가 붙고요. 이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증 특례로 주요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규제 같은 경우처럼 쓸 수가 없었는데 실증 특례를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서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경우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정제유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석유 화학 공정에는 석유 외에는 투입이 불가능한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열분해 정제유 형태로 그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못했던 거를 실증 특례 신청을 통해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사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허가입니다. 임시허가는 일단은 실증 특례와는 다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이 일단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기존의 법에서 이제 금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는 결국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법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법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형태는 앞서 실증특례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인데요. 이거는 앞서 보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중 상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이거에 따라서 그 밀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제도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을 상시로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신청에 대한 샘플이나 양식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밀착 상담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월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채팅창으로 답변을 드리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셨거나 저희가 놓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박수영 책임의 에너지기술개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박수영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안전점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규정체계, 유형별 안전관리 절차, 기획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규정체계입니다. 에너지 안전은 크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실증형 안전관리형 과제 진도점검 관련 규정입니다. 실증형 과제는 실증연구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형 과제는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연차 시점이 도래했을 때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장표는 종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 절차입니다. 주간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차 단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상의 연구실 안전조치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도점검 시 시작품 제작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 대비 안전관리 이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 기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 안전관리의 책임을 가지며 수행기간 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경과보고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형 과제는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제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네, 실증형 과제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증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로 나뉩니다. 위험성 평가 점검 절차는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시, 공유 기록으로 나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3단계 판단법, 빈도 강도법,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이 있으며,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최초 평가 이후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으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 결정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하다라고 정한 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 지침 제51조 2에 따라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제출 시의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네,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해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의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증 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성과 활용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네, 연구개발 기간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네, 최근 개정된 위험성 평가 지침이며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침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형 과제 수소 분야 위험물질 취급 과제 점검 절차입니다.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를 연 1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소 분야의 경우 수소법 제35조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 분야 R&D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절차는 표와 같이 대상기관 안내, 사전협의, 안전점검 실시, 조치사항 안내, 조치점검 완료 순으로 나뉩니다. 안전점검은 점검 시점에 따라 사전점검, 설계점검, 시설점검으로 나뉘며 이번에 협약하는 과제들은 올해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사전점검은 시설 구축 전 법정검사 대상 판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개념이며 설계점검은 수소 설비 구축 전 설계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입니다. 네, 시설 점검 결과는 크게 A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뉘며 C등급 이하일 경우 1개월 이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안전점검을 지적받고도 조치사항 미이행 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024년은 협약 이후 안전점검 시행 첫 해로 연구과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R&D 수소시설물에 대한 법정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법정검사 대상 분류표는 조금 이따 수소 위험물질 취급과제 정기점검 절차 설명 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형 과제는 과제 기획 단계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획자문단에서 기획 과제의 안전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형 검토위원회에서 기획 과제의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에너지 안전 PD는 안전관리형 과제 검토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하며 최종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네, 안전관리형 과제의 자체 점검표는 참고와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소 분야 위험물질 취급 과제에 대한 정기 점검 절차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수소 분야 과제는 해당 발표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수빈 과장님의 수소 분야 위험물질 취급과제 정기점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 위험물질 취급과제 정기점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수빈 과장입니다. 제가 설명하게 될 목차는요, 점검 체계, 점검 절차, 점검표, 이외의 기타 사항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점검 체계는 사전점검, 설계점검, 시설점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설계나 구축 전에 하는 점검이고 설계점검은 설계 시 또는 구축 중에 있는 경우 설계점검을 하며 시설이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은 시설 구축 단계에 따라 점검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전점검은 시설 구축 전에 진행하는 점검으로 국정검사 대상 판정이나 또는 점검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담당자께서는 시설 구축 계획에 대해서 저희 가스안전공사에 설명을 해주시면 필요한 법령 사항이나 또는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러한 것을 나중에 시설 구축 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설계 점검입니다. 설계 점검은 설계 시 또는 시설 구축 중에 진행되는 점검으로 주요 설비 배치 사항이나 또는 배관 재료, 안전 장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시설 배치도, P&ID, 그리고 시공자 정보가 있습니다. 시설 배치도는 저장 설비나 가스 설비 또는 배관 경로에 대해 표시된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상세도로 이제 P&ID, 그 다음에 가스 설비를 구축하실 경우에 무조건 가스 설비는 가스 자격이 갖추고 있는 시공자가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공자 정보를 먼저 알려주시면은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는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 사항을 나중에 시설 구축 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점검입니다. 시설 점검은 저장 설비부터 연소기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다만 점검 구간에서 시작품 구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 항목 중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품 구간은 안전관리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안전관리표는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점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점검이나 사전 점검과는 달리 점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조치 사항을 이행하시고 1개월 이내에 저희 가스안전공사에 재점검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등급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A등급은 시설에 대해 결과 이상이 없는 시설을 말씀드리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C등급 이하에서는 저희 가스안전공사의 재점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안전점검은 점검 실시 시점 기준으로 연 1회에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선순위를 두어서 점검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조금 깨져 있는다. 네.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시설 점검, 설계 점검, 사전 점검으로 두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당해 연도에 설계와 시설을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점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점검 절차는 점검 안내, 점검 접수, 사전 협의,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안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점검 접수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기관 쪽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점검 비용을 납부하시면 점검 접수가 되는데요. 비용을 납부하시기 이전에 저희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점검 신청서와 안전관리표를 작성하셔서 저희 가스안전공사 담당자 이메일로 먼저 제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점검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점검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 담당자가 연구개발기관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때 점검 일정, 원하시는 일정을 알려주시고 또 시설 현황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은 이에 따라서 사전 준비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재점검이 꼭 필요하므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안전관리표는 아직 게시가 안 돼 있는데 한 5월 말쯤에 다시 게시를 할 텐데, 신청서와 안전관리표를 작성하셔서 저희 공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은 저희 가스안전공사 담당자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때 점검 비용을 납부하시면은 점검 접수가 완료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좌번호로 점검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점검표는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았고요. 저희 점검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 항목을 보시면서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서와 함께 받고 있는 안전관리표 양식입니다. 지금 이 안전관리표 양식은 예전 버전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업데이트해서 5월 말에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참고하셔서 안전관리표 양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정검사 대상 분류표는 저희 안전관리표에 보시면은 법정검사 대상 체크 여부가 있습니다. 이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분류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점검원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는데요. 발견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미검 사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수소용품은 수소법 제44조에 따라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소용품이라 하는 것은 수출 설비, 수전의 설비,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용품을 나중에 R&D 시설에 구축하실 경우에는 꼭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받은 검사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협약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협약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